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수업 교재 국제경영론 그 수업 교재의 챕터 1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세계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둘째, 세계화의 주요 동인들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세계 경제의 변화하는 속성에 대해 기술한다. 넷째,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과 논쟁들의 주요 주장들을 설명한다. 다섯째, 세계화 과정이 경영 실무의 기회와 도전 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해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 수업 교재가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에 그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 학생들이 대학에서 국제경영론 수업을 듣고 공부할 때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교재예요. 그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업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업 교재가 상당히 그 잘 쓰여져 있어요. 잘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상당히 폭넓을 뿐만 아니라 좀 깊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글로벌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서술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내용도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좀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교수님이 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중심으로 해서 좀 수업 교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나 신문 이런 국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그러한 뉴스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게 이 글로벌화, 세계화 혹은 영어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어떠한 경향 혹은 현상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 방송에서 국제 뉴스나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을 국제 뉴스, 특별히 그 기업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관련된 뉴스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글로벌화, 세계화, 영어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것과 함께 이것과 반대되는 경향, 우리가 영어로는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한국어로는 반글로벌화, 반세계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대되는 경향, 반대되는 현상도 또한 매우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국제 뉴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그러한 그 뉴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챕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과 그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우리가 반글로벌화, 영어로는 안티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가 매우 잘 서술하고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기초적인 전공 과목으로서 국제영어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만 선택해서 수업 교재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5가지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세계화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그 세계화 혹은 다른 한국어로는 글로벌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글로벌화,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무엇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 수업 교재의 그 서론 부분 먼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 세계화, 글로벌화는 무엇인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수업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서론 부분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이 지금 조금 막혀서 물을 조금 마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업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계화, 글로벌화가 무엇인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수업 교재에서 그 서론 좀 시작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교수님이 소개하겠습니다. 자, 과거 지난 5세기 동안 세계 경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해 왔다. 자, 잠깐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한국어 조금 어려운 한국어들이 나오긴 해요. 그 여기 지금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조금 이제 조금 어려운 그 한국어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너무 이제 그러한 좀 이제 어려운 한국어에만 너무 그 좀 신경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러한 거를 좀 파악하는데 그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생소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하죠. 과거 지난 5세기 동안 세계 경제에는 근본적 변화가 발생해 왔다. 우리는 국가 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 물리적 거리, 시간대 및 언어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정부 규제, 문화 및 사업 시스템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서로 고립되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단위로 이루어진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다. 그리고 나중에 이번 장과 이 책 전체에서 보듯이 최근 무역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무역이 새로운 규범이 되어왔다. 우리는 국가 간 무역과 투자 장벽이 낮아지고 운송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식된 거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물질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해지기 시작했으며 국가 경제가 상호우전적으로 통합된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그런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동시에 최근의 세계적인 정치 사건들, 테러의 증가나 브렉시트 및 전 세계 각지의 어떤 보수주의적인 정치가들의 당선 등은 글로벌 무역 활동의 미래와 관련된 긴장과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챕터 2장 그 오프닝 사례, 시작 사례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BMW라는 자동차 회사의 미래 지향성은
이 회사의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분이자 일상적 활동이며 세계 곳곳에서의 성공 원인이다. BMW의 미래지향적 관점은 BMW가 혁신 그 자체이며 고객 만족과 고객들이 자신들이 BMW 제품에 지출한 돈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도록 발전, 긍정적 변화 및 개선된 성과 양상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은 BMW 그룹의 중요 성공 요인 중 하나이고 혁신은 BMW의 모든 제품 라인에 스며들어 있다. 마찬가지로 무역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다문화적 관계와 무역은 우리의 미래이고 국수주의적 관점으로 회귀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동안은 자신들의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경제와 국가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 국수주의적 주장이 남아있을 것이다. 모든 논쟁이 그렇듯이 각각의 입장과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우리는 20개의 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즉 이 책은 20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된 현재의 글로벌 시장의 모든 측면을 이 책에서 살펴볼 것이다. 세계화 확장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 장의 클로징 사례, 마침 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우버라는 회사의 부상은 세계화가 기업들에 제시하고 있는 독특한 기회들에 대한 동향을 보여주는 예이다. 2009년 출범한 이래로 우버라는 회사는 글로벌 차량 호출 서비스를 구축해 왔는데 2018년에는 70개국 이상 6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런던, 뉴욕, 아테네, 파리 혹은 홍콩을 방문하는 우버 고객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우버 앱을 통해 쉽게 이동수단을 찾을 수 있다. 우버는 글로벌 브랜드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우버의 전략은 사실상 회사 창립 첫날부터 태생적 글로벌 회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하게 글로벌하게 자리를 잡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많은 현대적 기술 기업들과 유사하다. 동시에 처음부터 우버라는 회사가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지역 행정 당국자들은 우버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였다. 야단 법석을 떠는 우버의 미국적 방식은 현지 행정기관, 운전사 또는 고객들에게 모두 환영받지는 못했다. 법규, 문화 및 정치적 현실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들을 고려한 진입 전략을 채택하였더라면 우버는 국제적으로 좀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비평가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우버 같은 회사들은 몇 년 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진입장벽과 운영의 어려움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그 말은 즉 세계화는 현재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평균적인 미국인은 독일에서 설계되고 한국의 강철과 말레이시아의 고무를 가공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부품들을 멕시코에서 조립한 포드 자동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선다. 또한 그는 영국,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쉘이라는 석유회사의 주유소에서 자동차의 기름을 채운다. 이 기름은 프랑스 원유회사가 아프리카 해안가 근처에 소유한 곳에서 채취한 원유로부터 만들어지고 이 프랑스 회사는 이 원유들을 그리스 해운회사가 소유한 선박을 통해 미국으로 운송한다. 출근길 차 안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설계되고 일본과 미국에서 생산한 칩 세트와 반도체 칩이죠. 반도체 칩 세트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미국 회사 코닝이 만든 유리 그리고 한국산 메모리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의 아이폰으로 자신의 주식 중개인과
핸즈프리 스피커를 이용해서 통화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주식 중개인에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경영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의 다국적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보라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수 주문, 즉 사겠다는 주문을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많은 경우에 어떤 제품이 어디에서 디자인되고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단순히 모르거나 혹은 아마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이 태도와 흥미 측면에서의 변화이다. 단지 몇십 년 전만 해도 Made in USA, 미국산, 혹은 Made in Germany, 독일산이라는 말은 강력한 의미가 있었고 뭔가 특별한 것을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품질의 대명사였고 독일은 정교한 공학기술의 대명사였다. 제품 원산지는 BMW 제조, 곧 BMW라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 Made by BMW라는 말에 그 자리를 양보하였고 독일이라는 국가가 아닌 이 기업이 품질 보장에 기반이 되었다. 많은 경우에 이는 고객들이 기업의 영업사원들과 발전시켜온 개인적 관계가 기업 브랜드를 넘어서기도 한다. 여기서 고객 관계 관리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품질이 제품의 원산지와 연계되어 있거나 혹은 생산지와 상관없이 특정 회사가 보장되는 보증과 연계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규모가 반세기 이상 세계 생산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매일 5조 달러 이상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19조 달러의 상품과 5조 달러의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지도자들의 모임들은 심지어 국가 간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더 낮출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코카콜라와 스타벅스에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페이스북, MTV 쇼, 디즈니 영화, 이케아 점포 및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폰까지 대중적인 주요 문화적 상징들이 점점 세계화되고 있다. 열정적이고 목소리 큰 사회단체들은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그들은 선진국의 실업률부터 환경오염과 지역문화의 미국화에 이르기까지 세계화의 병폐를 지적한다. 이 시위자들은 한동안 환경운동 그룹에서 주로 나왔으나 요즘은 자신들의 국가가 좀 더 많은 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의 과정은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다.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면서 수익을 확대하고 노동력을 포함한 핵심 투입물의 가격이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은 우호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흐름에 의해 촉진됐다. 사반세기 전에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국가별 공공정책의 추는 경제적 스펙트럼에서 자유경제 체제 쪽으로 기울어져 왔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와 행정 장벽들이 완화되고 있고 그러한 국가들은 국유기업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탈규제, 경쟁이 촉진 및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환영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체제를 변화시켜왔다. 세계화로 인해 산업이 변화되고 자신들의 직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노가 일어났다.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다수는 외국과의 경쟁이 자신들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하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지금 이 또한 변화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진보, 운송 비용의 감소 및 숙련된 노동자들의 증가는 서비스 대다수가 소비되는 곳에서 더 이상 생산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는 많은 부분 인도에서 준비되고 있다. 미국의 세무 규정을 숙지한 인도인 회계사는 미국 회계 범인을 위해 세무 작업을 한다. 그들은 미국의 서버에 보관된 개인소득세 환급 관련 자료들에 접근하여 통상적인 계산 작업을 수행한 후 그들의 작업을 저장하면서 미국 회계사가 이를 검사하고 자사의 고객들에게 개인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 관련 회계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한다. 미국의 인기 도서 작가인 토마스 프리드만은 세계가 점차 평평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점차 인도, 중국 및 브라질의 기업가들도 서유럽, 미국 및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잘 살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소개되는 여러 이슈와 그 외의 여러 사항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무역과 투자를 주관하는 규제 변화가 정치 제도와 기술 변화와 맞물려 많은 기업들이 마주하는 경쟁의 장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꿔왔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들에 대해 논의해보고 경영자가 기회를 모색하고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화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지 또는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들의 아웃소싱 주는 것에 대해 경제이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이러한 아웃소싱이 기업과 그들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 가지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세계화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것이 이번 장의 내용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먼저 서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화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파워포인트 설명한 건데 세계화라는 세계화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한국어로는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라고 합니다. 혹은 뭐 지구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지구촌이라는 말 쓰는데 그 말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화 혹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라는 것은 이전의 독립적인 국가 경제 체제에서 국가 경제들은 상호 우존적이며 통합된 세계 경제로 점차 통합되고 있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수업 교재에서의 정의, 교수님도 동의하는데요. 국가 경제들이 상호 우존적이며 통합된 하나의 경제 체제로 융합되는 추세를 우리가 세계화다.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방송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과 혼동해서 쓰는데 우리가 국제화, 우리가 국제화 혹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국제경영학에서 학문적으로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 이런 곳에서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이 국제화가 이제 비슷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되지만 원래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의미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국제화라는 말, 그러니까 이 국제화라는 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은 그 얘기하는 단위가 이런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의 얘기하는 단위는
전 세계 국가 경제들이 단위가 되는 반면에 이 국제화 혹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나 대학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어떤 조직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떠한 그 기업의 어떤 내수 시장, 그 기업의 내수 시장에서 그 다음에 점차 내수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수 시장 말고 해외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그러한 글로벌 시장, 해외 시장에서 활동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이런 걸 우리가 국제화 혹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 우리가 학문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는 단위, 분석 단위가 국가 경제가 되는 거죠. 전 세계 국가 경제. 그래서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전 세계 국가 경제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된 하나의 경제 체제로 점차 융합되어가는 추세, 이런 걸 말한다면 우리가 국제화 혹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그 얘기하는 단위 혹은 분석 단위가 개별 기업이나 개별 대학이나 혹은 기타 다른 개별 기관들이 그 활동 범위가 어떤 내수 시장, 그 조직의 어떤 본래 국가죠. 그 국가 범위에서만 활동하다가 그 국가 범위를 벗어나서 점차 다른 국가 혹은 다른 이제 국가 시장, 다른 해외 시장으로 그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그러한 과정이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방송 이런 데서는 국제화, 글로벌화, 세계화라고 하면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 이런 식으로 좀 혼용해서 사용되지만은 우리가 국제경영학이나 학문적으로는 글로벌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이 국제화라는 거,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챕터에서는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공부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특별히 기업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경영론 좀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국제화 과정,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수업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데 세계화의 종류,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종류, 유형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계화된다 혹은 글로벌화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마켓, 어떤 시장,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켓, 시장이 세계화된다, 글로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장의 세계화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오브 마켓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세계화된다, 글로벌화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된다면 두 번째는 프로덕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어떤 프로덕션과 관련된 활동, 이러한 것들이 세계화된다, 글로벌화된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산의 글로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의 세계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우리가 마켓, 시장이 세계화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생산이 세계화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세계화의 종류,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 동영상에서는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 그리고 생산의 세계화, 이 세계화의 종류,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수업 교재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